안녕하세요. 횡답하라! 횡답입니다. 오늘 벌써 50일이나 됐는데 제가 100일 미션을 제 자신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50%인 반을 달성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은 뭘 올릴까 하는 고민과 함께 막상 또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게 약간 설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한 달 반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조금 이 유튜브를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 하나의 루틴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거를 제 자신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구된 뉴스라고 하면은 이제 네이버를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루에 한 개씩 무조건 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3개월을 미션 기간으로 한 다음에 생각보다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수익화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수익화에 성공하더라도 많은 돈은 안 든다 라고 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 달은 얼마 안 했는데 벌써 6,500원에 수익화에 성공을 했고, 얼마나 더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포스팅을 올리다 보니까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뭔가 뿌듯하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 내가 글을 올리는 거에 조회수도 올라가지만 그 조회수만큼 뭔가 적립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해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어느 정도 제 루틴이 완전히 자리 잡아지게 되면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은 있어요. 네, 여기서 줄이고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잭슨 홀 미팅으로 보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금리에 있어서는 세 분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었죠.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5%의 금리대가 생각보다 물가를 쉽게 잡지 못하니까 이제 연준 내에서 많은 총재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이거 지금 생각보다 고금리가 아니다, 시장에서 적응해내고 실업률은 낮고 이러지 않느냐, 매파와 비둘기파가 계속 싸우는데 매파는 안 잡히니까 빨리 더 올려야 된다, 비둘기파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얼마 안 됐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하는 순간에 경기가 좋았었던 미국을 제외한 유럽, 아시아, 남부에 있는 남아메리카에서도 이제 뭐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멕시코.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고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금리를 다 빅스텝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지금의 고금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2000년대에 WTO에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저품질이지만 굉장한 싼 가격에 이제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그런 디플레이션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 내에서 2000년도 이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많이 틀렸다는 거야. 그런데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20년 데이터하고 2000년대 이후의 20년 데이터를 합쳐보니까 확실히 1980년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으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와 디플레이션 시대를 섞어서 반반씩 반영한 다음에 지금 물가지수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라고 예상을 해보니까 근사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의 금리가 높지 않다라는 말이고, 뭐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있대요. 올리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 아름다운 균형의 중립금리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립금리가 단기간에 빨리 올라가니까 최근에 유튜브만 보더라도 채권을 투자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부터 담아라.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고금리고 이제는 금리를 낮춰가는 스텝만 남았으니까 지금 채권에 투자하세요 라는 이런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그 인플레이션 고착화, 장기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고금리가 많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인하가 안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장기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10년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오늘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제 주말간에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잭슨 홀 미팅이나 에너지나 물가 그리고 경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회의를 할 거예요. 근데 잭슨 홀 미팅이 뭐냐?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잭슨 홀 미팅은 매년 8월 말에 미국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 홀에서 연방준비제도 주도하에 개최되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제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잭슨 미팅은 미국 페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장하고 경제학자 등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통화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특히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환율과 증시 등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요. 요거는 2005년도에 인도의 라구람 라잔 중앙은행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했었고, 실제로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하여 주목을 받았었죠. 2010년도에는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책으로 양적 완화 확대하고 제로금리 정책을 제안하여 향후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2022년도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데도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외 증시와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네, 요거고. 그래서 현재를 한번 보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 먼저 볼게요. 강달러라고 했었었는데 그 강달러가 작년부터 너무 심하게 시작되었죠. 저는 코인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달러가 너무 강세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코인을 100개를 샀다 하면 갑자기 90개밖에 안 사지는 거예요. 중간에 수수료도 나가는데 환율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안 사지게 되니까 강달러 현상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덕분에 이 코인이 올라가거나 심하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계속 펌프질을 하긴 하지만 중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이런 달러 인덱스는 100에 근접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원한다. 100보다 떨어지면은 달러를 원하지 않는다. 100보다 이상이면은 달러를 강하게 원한다. 그러니까 2021년도 1월부터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죠. 근데 2021년도에 시작된 게 테이퍼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었죠. 금리 인상을 하니까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여기죠. 2023년과 2024년 사이 여기 정도 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오른 상태인데 2013년도에 달러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달러에 대한 그 메리트가 뭘까라고 했을 때 미국이 튼튼하고 부채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 2013년도에 지금 현재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미국의 채권을 사달라고 말을 했었고,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사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안전하게 돌아가면서 다시 강달러 시대가 다시 달러를 취급하기 시작했죠.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뭐 20포인트가 넘게 차이 나네요. 현재 국채 금리를 보면은 또 올랐어요. 근데 이번엔 1.0포인트 올라가지고 10년 금리가 4.29,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거의 4.3이 넘어가죠. 4.3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5.5 OBP라고 하는데 이게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나서 이건데 10년이 4.3이면 야, 우리는 3% 금리가 적정이라고 했는데 10년이 4%면은 2년치도 거의 한 3.5나 3.6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기준금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 국채 YCC 때문에 0에서 0.5포인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던 것을 살짝 올려줬잖아요. 유연성 때문에. 그러자마자 꾸준히 올라서 지금 0.65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역시 엔 약세가 지속되면 수입 물가 압력을 많이 받겠죠. 수입 물가 상승의 압력을 많이 받고 결국에는 엔 약세를 계속하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잘 보는 거는 이제 investing.com이라고, 여기서 보시면은 코인부터 원자재, 각 나라의 주식 시장부터 많은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금이라고 하면은 1년 전에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2021년도부터 엄청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1년 전 보시면 2023년 8월에서 더 올랐네요. 지금 1년 전보다 금값이. 왜? 금은 불안할 때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도 많이 올랐죠. 은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브렌트유는 이제 유럽의 석유 가격을 나타내는데 배럴당 85불을 돌파했어요. 1년치를 보면은 1년 전이랑 거의 비싸죠? 이게 원자재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 미국의 석유 가격도 1년 전과 차이가 많이 없다. 다시 올랐잖아요. 천연가스 볼까요?
천연가스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네요.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그 해의 겨울, 올해 초까지가 가장 비쌌었던 천연가스인데, 올해 이게 전쟁이 안 끝나게 되면은 올해 겨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시 한번 천연가스 가격이 뛸 수도 있어요. 구리는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만큼 구리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도 1년 전과 거의 비싸죠. 미국 옥수수는 좀 떨어졌네요. 그럼 결론은 에너지 물가가 전혀 잡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리는 전혀 잡히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사람들이 그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경제에서 좀 방구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올 9월에서 10월 정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여름에 연초에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엄청 달려나가더니 여름에는 갑자기 중국 시장에서 리스크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고 미국도 신용 강등되기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원래 예고되어 있었던 미국의 은행권 규제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너지는 떨어지지 않죠.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천연가스는 가을 이후에 추워지면은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석유 가격이 전혀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보다 추출하는 그 석유 가격이 줄어들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물가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올라버리는 현상. 그럼 인플레이션 전혀 잡지 못하겠죠. 그랬을 때 시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고금리인데 고물가다. 그러면 혹시 고성장을 할 수도 있을까? 근데 고성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본단 말이에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실업률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만 경기가 좋아요. 나머지는 경기 다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아시아는 물류센터나 아니면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미국처럼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구권에 있던 무역이 아시아권으로 다 몰려온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은 중국을 대신해서 인도를 키우고 있어요. 최근에 인터넷 서핑이나 유튜브로 보다가 두 권의 책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제가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가 썼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100년, 150년, 혹은 200년, 500년, 1000년에 대해서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과정을 설명드렸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이 책은 중국이 가지 말았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은 결국에는 지정학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도 미국의 국방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책에는 이제 전쟁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은 바로 요 전쟁사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요건데 이 책은 그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이렇게 빨간색 책을 들고 휴가를 가는데 이 책을 비행기에서 가지고 와서 유명했었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책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도 개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세가 엄청나게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고금리와 지정학이라는 키워드가 저의 삶을 거의 지배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잘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이 한 분 있죠. 오태민 교수님이라고. 제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달러의 지정학 책을 맨 처음에 초창기에 사서 북콘서트도 가보고 그 뒤에도 이제 오태민 교수님의 영상을 많이 찾아왔는데 결론은 지정학이라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 두 책에서도 중국의 지정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도 펀드 매니저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보는 지정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이제 미국의 국방과 관련되신 분들이잖아요. 정보기관, 그리고 국제. 근데 이런 분들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매우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제일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역시 제가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말하면서 대만 전쟁 아니면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도 미국에서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한 경고를 내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미국의 3자 그리고 이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권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본토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지금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대만과 너무 멀기 때문에 두 곳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에 직면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 서술되어 있고 오늘부터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북 리뷰에 한번 남겨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8월 말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인데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것 같은 키워드가 오건영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장기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금리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10년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고금리가 10년이나 지속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 굉장히 무섭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미래에 대한 힌트로 생각하는 게 디지털 화폐였잖아요. 그 중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데 고금리가 유지되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고금리가 유지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왜냐하면 돈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강달러를 원하게 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장기화되게 되면은 결국에 가치를 인정받은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비전은 굉장히 좋다는 말이에요. 왜냐? 40년 동안 종적을 감췄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열릴 건데, 거기서 금리나 에너지 물가나 경기 활성화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바로 다음날 대서특필돼서 속보로 많은 신문사에서 내보낼 거고, 그 정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정말로 이제 이게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힘든데, 이제까지 2, 3년을 좀 버텼던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라고 해서 버틴 건데, 이게 길게 될 거다 이런 희망을 꺾어버리면 증권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이게 조금 다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거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올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